조선 사람들은 자신들의 한평생을 무엇에 걸었을까요? 새벽 첫 닭이 울기 전 한양 어느 골목 단칸방 창호지 너머로 희미한 등잔불이 새어나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 사내가 좁은 방 한쪽에 웅크린 채 책장을 넘기고 있습니다. 얼굴에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있고 손가락 끝은 먹물로 까맣게 물들어 있습니다. 벽 한쪽에는 낡은 두루마기 한 벌과 헌 책 몇 권이 전부입니다. 아내는 시댁을 떠나 친정에 돌아간 지 이미 여러 해가 흘렀고 자식도 아내 손에 자라고 있습니다. 한때는 신동이라 불렸고 향교에서 이름을 날렸던 선비입니다. 그러나 과거를 보러 한양에 올라온 지 벌써 10년째입니다. 그동안 시험장 문턱을 5번 넘었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이 방목에 오르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방세조차 밀린 지 2달째입니다. 양반으로 태어나 농사를 지을 수도 장사를 할 수도 없는 그에게 남은 길은 무엇일까요?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 속에는 지쳐버린 꿈과 사라져버린 희망, 그리고 돌아갈 곳 없는 35 인생이 조용히 가라앉아 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곳곳에는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선비들에 대한 기록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과거에 응시하는 자는 많으나 급제하는 자는 드물다. 한양 거리에는 낙방한 유생들이 떠돌고 있다. 가난한 선비들이 살 길이 없어 고통받고 있다는 표현들이 여러 왕대의 기록 속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연구자들은 조선시대 과거시험 합격률을 대략 1% 미만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정기시험인 식년시에서는 단 33명만을 선발했습니다. 응시자는 평균 6만 3천 명에 달했으니 경쟁률로만 따지면 약 2,000대 1입니다. 그러나 실제 체감하는 경쟁은 이보다 훨씬 더 가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과거를 준비하다가 끝내 합격하지 못한 채 늙어갔기 때문입니다. 18세기 후반 문과 급제자의 평균 연령은 39세였습니다. 40대 이상의 급제자가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했고 50대와 60대에 합격하는 사람도 계속 나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5살 때부터 공부를 시작해 30년 이상 매달려도 그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과거를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은 양반 신분으로 살아갈 방법을 잃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조선은 과거 제도로 관리를 뽑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과거의 문은 동등하게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천인은 물론이고 같은 양반이라 해도 서얼 출신은 문과 응시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일반 양인도 법적으로는 응시할 수 있었으나 실제로 급제한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과거 시험은 양반 남성들만의 전쟁터였고 그마저도 소수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피말리는 경쟁이었습니다. 과거 시험은 크게 소과와 대과로 나뉘었습니다. 소과는 일종의 예비시험으로 초시에서 1,400명을 뽑고 복시에서 200명을 선발했습니다. 이들이 생원과 진사가 되어 성균관에 입학하거나 대과에 응시할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생원이나 진사가 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본시험인 대과를 통과해야만 비로소 관직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대과 역시 초시에서 240명을 뽑고 복시를 거쳐 최종 33명만을 선발했습니다. 갑과 3명 을과 7명 병과 23명이 전부였습니다. 생원이나 진사가 된 뒤에도 다시 10수년을 공부해야 겨우 대과 문턱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한양 성균관 근처 골목으로 시선을 옮겨보면 과거 낙방생들의 모습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시험이 끝난 뒤 방이 붙는 날이면 성균관 앞거리는 수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합격자 명단이 적힌 방목이 나붙는 순간 어떤 이는 기뻐 뛰어오르고 어떤 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묵묵히 그 명단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구고 돌아섰습니다. 이번에도 자신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다음 시험은 3년 뒤입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고향으로 돌아가자니
집안 어른들과 마을 사람들의 실망스러운 눈빛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한양의 남자니 방세와 끼니를 해결할 길이 막막했습니다. 과거를 준비하는 동안 집안 살림은 점점 기울어 갔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땅은 빚을 갚느라 조금씩 팔려나갔고 어머니는 바느질품을 팔아 아들의 과거 준비를 도왔습니다. 아내는 친정에서 보내온 곡식으로 근근히 살림을 꾸려갔지만 그마저도 바닥이 났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양반은 농사를 지어서도 안 되고 장사를 해서도 안 되는 신분이었습니다. 그것은 체면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신분 질서를 지키는 문제였습니다. 과거에 낙방한 선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몇 가지로 좁혀졌습니다. 첫 번째는 서당 훈장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조선 중기 이후 각 마을에는 서당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양반 자제뿐 아니라 부유한 평민 집안에서도 자식들을 서당에 보내려는 수요가 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당 훈장이라고 해서 모두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학식이 높고 덕망 있는 훈장은 관직에 나가거나 향교와 서원에 먼저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당으로 내려오는 훈장들은 대개 과거에 번번이 낙방한 이들이거나 초시조차 통과하지 못한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사람들은 촌학구 또는 궁생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가난한 생원이라는 뜻입니다. 서당 훈장이 받는 보수는 매우 빈약했습니다. 대체로 가족의 식량과 땔감 그리고 본인의 의복을 지급받는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초학자 신입생에게는 1년에 벼반섬, 그 이상의 학생들에게는 한 섬을 받았다고 합니다. 책 한 권을 마칠 때마다 책거리라는 간소한 잔치를 베풀어 주거나 계절에 따른 별식을 제공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훈장들은 마을의 대서일을 겸했습니다. 편지를 대신 써주고 제사 때 지방과 축문을 작성해주며 문서를 베껴 쓰는 일을 맡았습니다. 글을 아는 사람이 드문 시대였기에 이런 일들은 훈장에게 추가 수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훈장의 학식이 일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서를 바로 해독할 정도의 실력 있는 훈장은 드물었고 겨우 주석서를 참고하여 글의 뜻을 해석하는 것이 고작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벽촌의 훈장 가운데에는 한문 활용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도망한 노비가 법망을 피하는 수단으로 훈장 노릇을 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장 자리는 과거 낙방생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생계수단이었습니다. 적어도 끼니는 걱정하지 않을 수 있었고 양반의 체면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훈장 자리마저 구하지 못한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더 비참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길은 부잣집 식객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식객이란 남의 집에 얹혀 살면서 밥과 잠자리를 제공받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조선시대에도 중국 전국시대처럼 대가에서 식객을 거느리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한미한 선비가 부유한 양반가의 식객이 되면 그 집 주인으로부터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받는 대가로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학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 자제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독선생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어떤 식객은 주인을 따라 나들이에 동행하며 시를 짓고 학문을 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명분일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식객의 처지는 하인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식객으로 사는 선비들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애썼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주인집 어른들 앞에서는 항상 허리를 굽혀야 했고 주인집 자제들에게조차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밥상을 받을 때는 가족들이 다 먹고 난 뒤에야 남은 음식을 얻어먹었고 잠자리도 행랑채 구석이나 광옆 작은 방이 고작이었습니다. 주인집에 손님이라도 오는 날이면 식객은 방 안에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주인이 다른 양반들에게 자신의 집에 식객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들키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거 공부를 한다는 명목으로 식객 생활을 시작했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공부는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 급제에 대한 희망은 희미해지고 그저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는 일만 남았습니다. 어떤 식객은 주인집 딸과 혼인하여 사위가 되기도 했지만 이 역시 평탄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처가에 얹혀 사는 사위는 처가 식구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고 장인과 처남들에게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자식이 태어나도 키우는 것은 처가 몫이었고 사위는 그저 처가에서 허락하는 작은 일들을 하며 살았습니다. 양반으로 태어나 과거를 꿈꾸던 선비가 결국 처가집 식객으로 늙어가는 것이 조선 낙방생들의 또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세 번째 길은 대필업에 종사하는 일이었습니다. 글을 아는 사람이 귀한 시대였기에 남의 편지를 대신 써주거나 문서를 베껴 쓰는 일로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주거나 집안의 족보를 정리해주는 일도 대필업의 범주에 들어갔습니다. 한양거리 곳곳에는 이런 일을 하는 선비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장터 근처나 관아 앞 골목에는 붓과 먹을 들고 앉아있는 낙방생들의 모습이 흔히 보였습니다. 그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글을 써드리겠다고 소리쳤고 손님이 오면 무릎을 꿇고 앉아 정성스럽게 글을 썼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손님이 한두 명밖에 오지 않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날은 저녁 끼니를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에는 아예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손님들은 대필업자를 대할 때 하대했습니다. 양반이라지만 돈을 받고 글을 쓰는 사람은 이미 양반이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평민들도 대필업자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돈을 주는 것은 자신들이니 글 쓰는 양반이라 해도 하인처럼 부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양반으로서의 자존심은 하루에도 몇 번씩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네 번째 길은 아예 처가집에 얹혀 사는 일이었습니다. 혼인을 하고 나서도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면 남자는 처가에서 의지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조선 초기만 해도 남귀여 가혼이라 하여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사는 풍습이 있었지만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남자가 처가에 오래 머무는 것은 무능력의 상징이었고 아내와 장인 장모 그리고 처남들에게 무시당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처가에 얹혀 사는 사위는 장인 앞에서 항상 눈치를 봐야 했고 처가 식구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야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도 양육비는 처가에서 부담했고 사위는 그저 입만 벌리고 있는 신세였습니다. 처가에서 주는 작은 용돈으로 책을 사거나 붓과 먹을 마련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과거 공부는 점점 뒤로 밀려났습니다. 과거를 포기한 뒤에도 돌아갈 곳이 없었기에 그대로 처가에 머물렀고 처가 어른들이 죽은 뒤에는 처남들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이런 사위를 사람들은 대릴사위라고 불렀고 마을에서도 무시했습니다. 자식들도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았고 아내마저 남편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양반으로 태어나 과거를 꿈꾸던 남자가 결국 처가집 한구석에서 쓸쓸히 늙어가는 것이 낙방생들의 가장 비참한 결말이었습니다. 과거 낙방생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조선의 과거 제도가 지닌 구조적 모순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과거 제도는 능력 있는 인재를 선발하는 공정한 제도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압도적 다수의 패자를 양산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3년마다 33명만을 뽑는 제도는 수만 명의 지원자를 좌절시켰고 그들의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양반 신분 규범이었습니다. 양반은 농사를 지을 수도 장사를 할 수도 없었기에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면 생계를 꾸릴 방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부유한 양반가 출신이라면 집안 재산에 의지해 몇십 년이고 과거 준비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미한 선비 집안 출신이라면 과거 실패는 곧 가문의 몰락과 사회적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집안은 선비 하나를 과거에 급제시키기 위해 전 재산을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대부분 실패였습니다. 실패한 선비는 가족에게 짐이 되었고 스스로도 자존감을 잃어갔습니다. 실록과 야담집에는 과거 낙방 후 비참하게 살다간
선비들의 이야기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어떤 선비는 여러 차례 과거에 떨어진 뒤 절망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어떤 선비는 한양거리를 떠돌다가 병들어 객사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선비는 끝내 과거를 포기하지 못하고 70대가 되어서도 시험장을 찾았지만 결국 급제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들의 이름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과거 낙방자 수많은 선비들, 가난한 유생들이라는 짧은 표현으로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표현 속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좌절, 그리고 비참한 말년이 숨어 있었습니다. 과거 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북학파 학자 박제가는 모든 길을 막아놓고 문을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공자님이라 해도 그 문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한탄했습니다. 정약용도 천거 없이 과거 시험으로만 인재를 뽑아 1000가지 병통과 100가지 폐단이 일어난다고 개탄했습니다. 그럼에도 과거 제도는 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유지되었습니다. 과거 낙방생들의 비참한 현실은 단순히 개인의 불운으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이 설계한 구조적 실패였습니다. 과거 제도는 소수 엘리트를 선발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그 과정에서 압도적 다수를 패자로 만들었습니다. 더욱 가혹한 것은 그 패배를 개인의 무능 탓으로 돌렸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것은 공부를 게을리했기 때문이고 재주가 모자랐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집안이 기울어진 것도 가난하게 사는 것도 모두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개인의 책임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1%의 합격률을 생각해보면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99%는 탈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조선의 과거 제도는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실패를 생산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시스템 안에서 수많은 선비들이 청춘을 낭비했고 가족들이 함께 몰락했으며 꿈은 좌절로 끝났습니다. 시간을 훌쩍 건너 오늘의 현실을 떠올려 보면 풍경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 시험은 없고 양반 신분 규범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어딘가 낯익은 구조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몇 년씩 고시원에 갇혀 지내다가 끝내 합격하지 못하고 사회로 나왔을 때 느끼는 좌절감은 조선시대 과거 낙방생들이 느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20대 후반, 30대 초반을 보내고도 결국 포기해야 했던 청년들의 상실감도 비슷합니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재수 삼수를 반복하다가 결국 원하는 곳에 가지 못했을 때 느끼는 패배감도 다르지 않습니다. 취업 준비를 몇 년씩 하다가 결국 비정규직으로 시작해야 할 때의 자괴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의 과거 제도가 만들어낸 구조적 실패는 오늘날 장기 고시생 문제와 청년 실업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험의 형태는 바뀌었지만 소수만이 통과할 수 있는 좁은 문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을 개인의 무능으로 몰아가는 시선도 여전합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과거 낙방생을 궁생원이라고 부르며 무시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장기 고시생을 고시낭인이라고 부르며 냉소합니다.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을 능력 없는 사람으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증명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무능이 아니라 시스템이 설계한 구조적 실패라는 것을 말입니다. 조선의 과거 제도가 33명만 뽑기 위해 수만 명을 좌절시켰던 것처럼 오늘날의 경쟁 시스템도 소수의 성공자를 위해 다수의 패자를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제도에 있었지만 책임은 개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조선의 낙방생들은 양반 신분 규범 때문에 농사도 장사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청년들도 학력과 스펙의 굴레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조선시대 낙방생들이 서당 훈장이나 식객으로 전락했던 것처럼 오늘날 청년들도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를 전전합니다. 시대는 변했지만 구조는 여전히 비슷합니다.
조선 사람들은 평생을 무엇에 걸었을까요? 처음 던졌던 이 질문을 다시 떠올려 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과거였습니다. 양반으로 태어난 남자라면 누구나 과거에 인생을 걸어야 했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좌절과 비참함만을 마주했습니다. 과거 낙방생들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그들이 지키려 했던 것은 결국 양반으로서의 체면과 신분, 그리고 집안의 명예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기 위해 치러야 했던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청춘을 낭비했고 가족을 고통스럽게 했으며 자존감을 잃었습니다. 서당 훈장으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거나 부잣집 식객으로 천대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대필업자로 길거리에 앉아 손님을 기다리거나 처가집에 얹혀 살며 무시당해야 했습니다. 과거를 포기하지 못해 평생을 시험 준비에만 매달리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늙어갔습니다. 이것이 조선시대 과거 낙방생들의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가 단지 과거의 비극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조선의 과거 낙방생들이 겪었던 구조적 실패는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수만이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 안에서 다수는 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패배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스템이 설계한 실패를 개인의 무능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조선의 과거 제도가 1%의 합격률로 99%를 좌절시켰던 것처럼 오늘날의 경쟁 시스템도 비슷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이 역사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과거 낙방생들의 비참한 삶을 돌아보며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스템은 정말 공정한가? 소수의 성공을 위해 다수를 희생시키는 구조는 정당한가? 실패한 사람을 무능하다고 낙인 찍는 사회는 과연 건강한가? 조선시대 과거 낙방생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선시대 과거 낙방생들의 비참한 현실을 함께 돌아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과거를 배우지만 동시에 현재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